네, 제가 준비한 기업은 HDC 현대 EP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화학 쪽이면서 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은 한 1,900억대 정도 되고 PER은 13 정도 되고요. 배당도 한 2.3% 정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개요는 석유화학 산업에서부터 PP나 PE 등의 원료를 조달해서 자동차나 전기전자, 소비재, 건설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를 다시 또 재생산하는 업체이고요. 거의 B2B 업체라서 막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그냥 차트를 조금 돌려보다가 코프라랑 코오롱 플라스틱이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얘네가 좀 거의 안 오르고 바닥인 것 같아서 왜 안 오르지 싶어서 궁금해서 정하게 되었고요. 거의 자동차나 건설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전기 자동차 수요도 증가하고 건설 수요도 증가할 거니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었고 작년에 2021년 예산안을 볼 때도 요새 막 빨대 같은 거 점점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뭐 재활용 가능한 것들로 많이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증가한다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이번에도 2022년 예산안 보니까 바이오 플라스틱 정부 지원이 좀 증가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기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랑 또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기업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포트폴리오는 PO 부분, PS 부분, 건자재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좀 생소한데 PO 부분은 전기, 전자나 산업 부문, 그리고 건설 자재나 소비재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하는 것이고 제가 이쪽에다가 조금 참고에다가 붙여넣어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EP라는 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줄임말이고요. PO는 폴리올레핀 계열인데 거기서 이제 폴리올레핀에는 폴리에틸렌이랑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SK종합화학이나 하나토탈, 대한유화, 금호석유 이런 잘 알려져 있는 석유화학 기업으로부터 조달을 받아서요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 PP나 EP로 이제 만드는 일을 HDC 현대 EP가 하고 이 만들어진 복합 플라스틱을 자동차 내외장재나 뭐 전기 전자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런데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거를 현대기아차나 뭐 GM 뭐 자동차 회사들 아니면 쿠쿠전자 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수소차로 가면서 배터리 무게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부품을 경량화하는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의 경량화랑 관련된 주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PO 부분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관련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랑 관련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쪽으로 굉장히 공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동차 PO 부분에서는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PO 부분이 53%, PS 부분이 44%인데요. PS 부분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폴리스티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티렌 모노머를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GPPS나 HIPS 등으로 만든 다음에 이런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그런 EPS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울산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스티렌 모노머는 하나토탈이랑 SK종합화학에서 사오게 되고요. HDC 현대 EPS에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이게 또 건설 자재에서도 열을 이제 차단하는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설 업체에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주로 봄, 가을에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고 이 플라스틱 쪽은 스티렌 쪽은
택배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굉장히 수요가 높아서 이 관련된 공장이 울산 공장에서는 PS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의 가동률이 95%가량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 PS 부분은 굉장히 다른 경쟁자들이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적지만 건자재를 만들고 있고 건자재를 생산하는 거는 세종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자재는 한 3% 정도 되고요. 전체 매출액은 반기 기준으로 4,145억가량 됩니다. 시장의 규모는 P5를 만드는 회사는 상장된 회사 중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코프라나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또 다른 플라스틱 복합 재료를 만들더라고요. 서로 이제 만드는 게 달라서 정확하게 시장 규모를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 또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에도 좀 약간 발을 담그고 있는데 이쪽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산업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해외에서 글로벌로 봤을 때 11조 규모였다면 2025년엔 한 31조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동차 쪽으로 시장 점유율이 1위고 PS 부분, 그 스티로폼 쪽은 공급자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가면서 중량을 줄일 수 있는 소재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생분해성 천연 고분자 소재에 대한 수요가 꽤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자재 부분에서도 나중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최대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하는 업체로 코프라랑 코오롱 플라스틱이 있고요. 근데 부품이 달라서 완전 뭐 경쟁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폴리스틸렌은 SH 에너지 화학에서 난연 EPS라고 해서 그 단열을 해주는 스티로폼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거래처는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이고요. 이거는 단열재 관련 기사인데 뭐 뉴딜 투자 계획하면서 단열재를 조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노후주택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 수혜주로 이제 HDC 현재 EP 방금 말씀드렸던 SH 에너지 화학 등을 들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아직 숫자가 찍히는 만들고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뭐 연구개발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로는 제일제당이랑 현대 EP가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에 MOU를 체결했다라는 건데 나중에 이제 PHA랑 셀룰로스를 활용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정도고 아직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로는 한국콜마랑 현대 EP랑 친환경 종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화장품 용기를 약간 친환경 쪽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협약을 맺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셀룰로스를 함유한 뭐 화장품 튜브를 테스트를 하고 있다. 다 그냥 숫자가 찍히진 않고 테스트한다, 생산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어서 네, 아직은 막 주가가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련해서 반응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단열재 시장이 점점 2배 이상 확대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의 경쟁력에서는 자동차 시장에서 플라스틱 쪽에서는 점유율이 1위고 현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정보랑 단가를 보시면 참고 2에다가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 원재료 값이 이렇게 20기에서 21기, 22기로 올수록 굉장히 이제 올랐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뭐 석유화 관련해가지고 뭐 석탄 부족하고 중국 가동 줄이고 하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산 실적이랑 여기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내외장재에 사용이 되고 있는 복합 PP 같은 경우에는 1196에서 한 1,400원 가량 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원재료랑 판가랑 스프레드를 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학 관련 업종들은 스프레드가 줄면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되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걸 이번 분기에 만약에 판가 이전을 해서 좀 더 가격이 올라가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좀 숫자적으로 많이 변한 걸 보니까 인건비가 지난 분기보다 꽤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안 좋아서 계속 주가가 좀 바닥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술적 우위로는 이 시장이 꽤 높은 시장 진입 기술 장벽이 있다고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B2B 회사들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새로운 기업이 여기에 껴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뭐 시장 점유율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PS 부분에서 고단열 EPS라 그래서 아까 건자재에 사용되는 EPS 중에서 되게 좀 고급형 고단열 이런 EPS를 이 회사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PS는 워낙에 경쟁력이 심해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정씨 집안입니다. 여기 정몽규 회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범현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오면서 점점 계속 매출액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건설 업종도 그동안에 안 좋았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계속 안 좋았는데 이제 2021년 포워드로 따졌을 때는 매출액이 증가한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예전에 그 해성 DS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자동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3분기 이후로는 뭐 반도체 쇼티지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산업 보고서들이 좀 있는 걸 봐서는 조금 이제는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재무지표를 봤을 때 매출액은 계속 3년간 매출액이 하락해 오다가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작년보다는 매출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자재 값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 그게 이제 판가로 이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올해는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가 재고 자산이 증가해도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고 사항에다 넣어놨고 여기 보시면 전반기에는 이렇게 플러스였는데 재고 자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서 아마도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나 이런 그런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재고 자산의 증가가 있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배당 성향은 한 20%대 후반이고요. 부채 비율은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니어서 100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 밴드랑 PBR 밴드는 제가 참고 7에다가 넣어놨는데 PBR로 봤을 때는 뭐 아직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PER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되게 싸 보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PER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고 ROE 같은 경우에도 한 3에서 5 정도 되고요. 주주랑 관련해서 이 지배구조도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HDC 그룹이 있고요. 네, 정몽규라고 해서 아까 그 회장님 밑에 HDC가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현대산업개발이랑
현대 EP, 현대 아이콘트롤스가 있는데 이 정몽규 회장한테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아직은 어려가지고 승계 관련해서 막 움직임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계속 지분을 조금 늘려가고 있어요. HDC 지분을. 근데 이거를 HDC 지분 늘릴 때 HDC가 싸야지 얘네들이 유리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에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 의도는 1, 2분기에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영업이익이 꽤 감소했는데 이번에 또 계속 이번 분기에도 원자재값이 아직 진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걸 얼마나 판가 이전할 수 있느냐가 이제 3분기가 되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법인 비중이 꽤 높아요. 중국의 현대기아차 근처에 이렇게 공장이 있어서 이것도 중국에 이번에 공장 전기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안 돌아가서 이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대주주가 그렇게 좋은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도 연봉을 되게 많이 가져갔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여기 첨부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3명의 자녀가 HDC 지분, 그러니까 HDC EP를 산 건 아니고 HDC 지분을 점점 늘리고 있다는 점이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고, 2021년 7월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 보시면 여기 공시 불이행으로 채무보증 결정에 사실 지연했다 이런 공시가 있었고, 멈췄. 죄송한데 이거 멈춘 것 같다. 네. 그리고 중국이 3분기에 연휴 시즌이어서 뭐 SM 수요, 그 폴리스티렌 이런 수요가 별로 없고 하계 휴가 때문에 그 원래 여름에 비 오고 그래서 건설 쪽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매출이 이번에도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최종 검토로는 매수를 보류를 했고요. 제가 이거 선정할 때 이걸 꼭 사려고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얘네가 왜 안 올랐을까? 코프라나 코오롱 플라스틱보다 왜 못 오른 이유가 뭐지?가 궁금해서 조사를 했던 건데,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수소 연료전지 하우징 부품 개발을 한다 그래가지고 수소 관련주로 막 부각이 돼서 테마를 타고 올랐고,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팩 관련주로 또 부각이 돼서 올랐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아직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내연기관에 계속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나 뭐 수소 쪽으로 좀 얽혀야지 테마를 타고 오를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지지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전방 산업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건설이나 좋아질 거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중국 법인 비중이 꽤 높은 것도 저는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분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스프레드 확인해 보시면 스프레드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어서 매출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이오 플라스틱 쪽으로 테마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는 해보는데 아직은 숫자가 안 나와서 좀 더 기다렸다가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련된 레포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몇 년 전 것들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유가가 상승해도 아프다. 유가가 떨어져도 아프다. 뭐 이런 중국이 아쉽다. 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유가가 또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Q&A를 제가 오늘 확인을 못 해봤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용주님이 올려주신 SKC도 친환경 쪽에 살짝 걸쳐 있어서
근데 저는 만약에 친환경적으로 이게 테마를 타면 한국 콜마나 CJ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워낙에 시가총액이 작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식품 쪽으로 비중이 크고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되게 그 전체 비중에서 적잖아요. 그리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비율이 훨씬 크고 이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이게 만약에 관련된 사업의 주목을 받으면 테마를 타면 얘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리고 네, 블로그 감사합니다. 이제 읽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저 그 재무제표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네네네네.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금 매출액은 줄고 있고 근데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이상 네. 증가했잖아요. 2018년에서 19년. 네네네. 근데 원재료도 점점 상승하고 있고 매출액도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때는 스프레드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원재료가 급등해서 올해 급등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저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가 원재료 말고는 그럼 다른 뭐 어떤 이슈 같은 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대다가 갑자기 4%가 그냥 확 올라서 궁금해 가지고. 음, 근데 여기가 워낙에 스프레드 플레이를 하는 업체여가지고 계속 원재료 값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유가나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유가가 오르면 재고 자산에 의해서 또 그 이익이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